문재인 집단이 마트에서 비닐봉투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규제가 되겠죠. 물론 우리는 그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은 환경보호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은 다 좋다. 그렇게 해두지요.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과거 세대들은 모르고 있었던 그러한 부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환경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다시 인공적인 모든 것을 줄이고 그리고 인간이 누리던 모든 것을 과거처럼 극소화할 것인가? 하루 한 끼만 먹고 살 것인가? 우리 인류는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것은 저마다 다르겠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이것이죠. 비닐봉투를 많이 쓰면 환경이 파괴된다. 아주 고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비닐봉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마법의 발명품으로서 우리의 생활을 여러모로 편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혜택은 그만 누려야 한다. 그런 날이 온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앞에 풀어야 할 문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것은 수학 계산처럼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답을 내는 것이 아니죠. 이런 식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풀이를 해가는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풀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0명이 해법을 내놓으면 1000가지 해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아주 큰 두드러진 다른 점이 있더라. 그것이 누구나 그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학자들이 분류를 했고 탐구를 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소위 인간의 두뇌가 이데올로기적인 두뇌가 있다. 이념으로 사람의 두뇌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더라. 이것이 이제는 과학 지식처럼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 조금 멀게는 1000년 전부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쪽 아니면 저쪽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풀더라. 세세한 풀이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풀이를 해가는 기본적인 출발, 이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동그라미가 2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거대한 동그라미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쪽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어떤 사람들은 저쪽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동그라미의 크기는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쪽 동그라미가 훨씬 크죠. 이것이 이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정당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쪽 동그라미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다른 정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두 개만 이야기를 하지요. 좀 흥미로운 것은 자유한국당은 겉모습, 겉으로 보여주는 그 색깔을 빨간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쪽 동그라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은 파란색이 되겠죠. 다른 한편으로 저쪽 동그라미 속에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겉은 파란색을 쓰는데 속은 빨강색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결국 이 속이 무슨 색인가? 그것이 그들의 이념을 보여주는 본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당의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도 결국은 이쪽 동그라미 아니면 저쪽 동그라미 안에 있다. 그런 것이죠. 이왕 정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방금 소개한 이 두 정당, 한국의 양대 정당은 확실히 이념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뉘어 마땅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끔 이야기가 나오는 전향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전향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물학적인 것에 가깝다. 그래서 그 두뇌가 어떤 타입인가 거기에 따라서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념 집단 사이를 옮겨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저쪽 동그라미에 있다가 이쪽 동그라미로 넘어왔다. 이런 전향자가 좀 많죠. 그것은 그들이 생각을 바꾸거나 두뇌를 바꾼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정체성을 좀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전향은 없다. 그저 자기 집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쪽 동그라미에서 그러니까 파란색 쪽에서 저쪽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넘어간 전향자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가? 이것은 현실에 바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쪽 동그라미는 늘 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파란색으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의 동그라미로 넘어온 사람의 숫자가 많다. 그것은 그냥 이쪽 동그라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쪽 이념, 그러니까 두뇌 형태가 이쪽이냐 아니면 저쪽 이념, 두뇌 형태가 저쪽이냐에 따라서 같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것이죠. 21세기에는
그 두뇌 형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만 그 두뇌 형태, 그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본능,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가, 그런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쪽 이념 저쪽 이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복잡할 것이고 내가 설명할 때 써야 되는 단어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줄여버리죠. 이쪽 동그라미는 우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저쪽 동그라미는 좌파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그렇게 쓰지만 그 용어는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듯이 대단히 중립적인 용어다. 그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은 우파 쪽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 이런 것을 아주 큰일 나는 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스에서 볼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사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이 우파 쪽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파의 가치관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면서 동시에 모두 같이 살아남아야 한다. 끝까지 살아야 한다. 그리고 모두 같이 행복해야 한다. 물론 그 행복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평등이라든지 균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파 쪽에서 비닐봉투를 많이 쓰면 환경이 파괴된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니 이제 비닐봉투를 쓰지 않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 쓰지 않아야 하는 그런 의무, 이런 것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비닐봉투 참 편리하게 잘 썼는데 그러면 비닐봉투가 안 되는구나. 비닐봉투를 씀으로써 편리했던 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편리함을 계속 누리되 비닐봉투가 아닌 것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 편의, 그것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환경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좀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고 어렵고 좀 느리지만 그러나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이런 방식을 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는 해야 하죠. 그러면 이러한 우파 국민은 자율적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쓰기 운동 같은 것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일체의 강요 없이 이것이 리걸마인드가 그 수준이 높은 그런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알아서 주인답게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내가 혹시 내 맘대로 하면 남들이 눈치를 주지 않을까? 이런 그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좀 줄이지. 이런 태도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환경에 그 해를 끼치는 것이 줄어드는 속도도 아주 완만하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제일 처음에 목표를 설정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새로운 포장재로 비닐봉투를 대체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앞에서 이쪽 이념, 우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은 국민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국민이 있는 곳에 민주주의가 더 잘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책임도 같이 지는 그런 국민들이 가꾸어가는 그런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구현된 국가에서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념, 국민이 논리적이고 민주주의가 잘 구현된 그런 국가의 이념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쪽 이념, 그러니까 좌파라고 부르는 그러한 쪽의 문제 해결 방식, 그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쪽 이념, 이 좌파는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이것을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에는 좀 더 분명한 소그룹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효율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적이지 않은 집단의 구성원들, 그들은 배제하죠. 이들은 그것을 확실히 배제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보다 분명하고 보다 과격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은 인구 집단이 무엇인가? 이들을 일반적으로는 적대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엇비슷한 것으로 적폐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적대 세력은 늙고 병들고 노동력이 변변치 않은 그리고 또 능력이 부족한 이 효율성을 깨뜨리는 그런 구성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여성, 또 허약한 남성, 노인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환자, 또 두뇌가 그 두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과는 좀 별개로 이념이 다른, 그래서 사상적인 적대 세력들, 그들이 바로 이 적대 세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배제하는가?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처형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100년도 안 된 그런 과거에 그랬죠. 그리고 현재는 감옥에 넣습니다. 아니면 직책에서 정상적인 그 공동체의 어떤 전면에 나와 있는 직책에서 쫓아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돈을 못 벌게 하고, 그러니까 돈 버는데 불리한 곳으로 쫓아보내는 것이죠. 공무원이 못 되게 하고, 그리고 흔한 말로 출세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배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좌파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문제는 동일한 것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죠.
비닐봉투를 많이 쓰면 환경이 파괴된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비닐봉투를 쓰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좌파에서는 문제 해결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첫째, 국민들이 비닐봉투를 못 쓰게 한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못 쓰게 할 것인지를 연구는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비닐봉지 사용 금지라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죠. 쓰지 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가두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익방송을 하고 국민에게 세뇌를 시키고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뜻인가? 국민은 이 집단의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 인내하라. 그리고 정책에 협력하라. 지시에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와 다른 오늘날에는 당연히 그 지시에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르게 할 방법을 연구한다고 했죠. 그것이 현실화됩니다. 우선은 상인들, 먼저 힘을 쓸 수 있는 대상은 상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상인들 중에 이러한 정책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강제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돈 뺏기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수시로 가서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또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죠. 이것은 영업을 못하게 한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든 다 강제적 수단을 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소비자가 더 다수인데 소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비자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들은 항상 국민을 바라볼 때 내 편이거나 아니면 적이거나 나의 국민이거나 아니면 적대 세력이거나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도 둘로 나눕니다. 이념이 같은 자들은 세뇌하는데 이것을 홍보라고 합니다. 이념이 다른 자들은 강제하는데 이것을 탄압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탄압을 하는가? 그것은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을 적발해서 그들에게 돈을 내게 한다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불편을 끼쳐서 그들의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그리고 비닐봉투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돈 빼앗기가 되겠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특히 이념이 같은 자들에게 세뇌를 하면서 홍보라는 말로 세뇌를 하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했던 말 그것으로 정말 그렇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체감하게 하라. 바로 그것이 홍보하라는 것이고 세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정각부라든지 모든 국가기관은 언론이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거의 당일에 즉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좌파 정권이 좌파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것이 이념이 같은 자들에게는 괴롭지 않은가 하면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은 세뇌를 당하든 탄압을 받든 어떻든 간에 인내를 강요당한다 하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결국 국민은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으면서 지옥을 맛보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가령 문재인이 매일 아침 모든 국민은 새벽 6시에 산꼭대기까지 한번 뛰어 올라왔다가 가서 자기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그들의 이념이고 그들의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들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여기에 따르죠. 그런데 민주주의의 경험이 70년 이상이 된 지금 한국, 더구나 우리 한국인은 정복되지 않는 기질을, 아주 타고난 기질을 지닌 그런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거의 안 듣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좌파 노릇을 하건 혹은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남이 시키면 하던 일도 안 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인들, 사업자들하고 소비자들 양쪽에서 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것이 계속되다가 우리 한국인들은 웬만하면 다 빨리빨리 하면서 그냥 해치우죠. 그런데 이 빨리빨리 소리가 멈추고 그리고 이제 그거 싫어, 안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대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안 해버리는 것이죠. 정부에서 뭐라고 하건 봉투값을 내라고 하건 상관없이 그냥 귀찮다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정책이 실패하는 것이죠. 문재인 집단은 속이 빨간, 지금 파란색 로고를 쓰고 있지만 속이 빨간 저쪽 집단이다. 지금 좌파라고 설명한 그쪽 집단이다. 그 집단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통칭하는 이름이 바로 꼬뮤니즘입니다. 꼬뮤니즘은 집단주의라는 뜻입니다. 집단의 목표가 중요한,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집단의 목표가 중요한 그러한 이념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 그리고 환경적인 필요에서 생겨나고 유지되어 온 그런 이념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그 집단주의라고 할 때 집단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이 공산당일 수도 있습니다. 공산당이라는 그 집단을 위해서, 또 조선노동당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라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그들끼리의 사회인 것이죠. 지름 5km의 그 부락을 사회라고 부를 때는 바로 그 사회, 이 세상의 넓은 다른 사회가 아닌,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이념이 아니고 결국 이 꼬뮤니즘, 집단주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회주의는 이 세상에 수십 개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자기들 그 소집단을 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집단의 정책이 이것도 흔히 아이들이 쓰는 말을 쓰자면 아예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런 상태에
현재 그 상태에 멈춰 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일까?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나는 문재인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삼류다, 공무수행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 이념 때문에 숙명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이 또 있는 것이죠. 그 문재인 집단의 이념, 집단주의, 이것은 현재 문재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룹이 큽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아니고, 그 꼬뮤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동력이 바로 증오심과 적대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대중을 움직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국민을 보면은 그냥 막연히 이야기해서 문재인 편이 있고 문재인 반대편이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문재인이 여러분이라면 문재인 편에게 계속 호감을 받으려고 하고, 문재인 반대편도 호감을 갖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것은 우파적 사고입니다. 좌파는 그냥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문재인 편의 대중과 문재인 반대편의 대중을 정확하게 더 나눠줍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 좌파는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권력투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아예 일상화된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둘로 나눠서 싸우게 하면 문재인이 안전해지는 것이죠. 싸움은 국민끼리 하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방식을 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꼬뮤니즘의 수법에, 문재인 집단의 수법에 놀아나는,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조종되고 있는 그런 대중들이 있습니다. SNS에서 활동을 하는 대중들, 소셜미디어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대중들이 있고, 아스팔트 좌파, 아스팔트 우파, 이런 대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좌파와 우파가 싸울 때는 그런데, 현재 문재인 집단은 우파도 또 둘로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이런 식의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그 소위 아스팔트 우파, 이들은 이미 크게 둘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가? 우파의 두목이 없는 지금 이렇게 되면 나뉘어 싸우는 양쪽 다 부상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좋은 사람은 역시 문재인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파를 둘로 나누어 놓았는가? 그것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보면 가장 그 끝에 있는 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죠. 문재인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문재인이 와서 이 우파를 둘로 나누어 놓았는가? 아니면 문재인의 하수인이 우파에 있는 문재인의 프락치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았는가? 어느 경우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현재 밖에서 움직이는 이런 류의 대중들, 그들은 꼬뮤니즘적인
시스템 속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증오심과 적대감을 먹고 그것을 에너지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숫자가 많은가 하면은 전체 국민에 비하면 숫자는 미미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무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도 눈에 잘 띄듯이 이들이 눈에 띄는 그룹인 것 역시 또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소셜미디어에서 활동을 하는 대중들, 아스팔트 우파들, 좌파 이야기는 그저 밀어놓죠. 그들이 발휘하는 힘은 부정적인 힘이고 그것은 증오하는 힘, 적대적인 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색깔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대단히 심각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들은 웬만한 정도까지 보게 되면 이들은 분명히 좌파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파워가 좌파의 힘이고 그들의 활동이 좌파식의 활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와 우파를 분류할 때는 그렇게 분류가 된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바로 문재인 집단이 대중을 움직이는 그 방식이고 결국은 그 방식에 놀아나는 과거의 우파였다. 혹은 지금 자기들이 우파라고 생각하는 일정 수의 대중은 결국 그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시 좌파가 왜 정치를 하면 실패하는가? 왜 좌파의 문제 해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 이야기부터 마무리를 하죠. 꼬뮤니즘의 동력이 증오심과 적대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을 갈갈이 찢어놓고 그러니까 분열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러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자들을 전부 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아깝지 않은 좋은 전술을 펼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힘을 합해서 목표를 달성할 때는 정반대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마다 그릇되게 만든다. 일을 망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문재인 씨의 정책 중에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꼬뮤니즘의 동력을 가지고는 애초에 추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정책은 이런 겁니다. 앞장선 사람이 깃발을 들고 모두 나를 따르시오 하고 앞장서서 나아가면 일체가 돼서 같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시키고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그것에 정반대의 힘이 있을 때 이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따라서 이 정책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국민과 국민이 상호 불신하고 집단과 집단이 상호 증오를 하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집단의 숙명, 반드시 망한다
하는 그 숙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문재인 집단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망할 일, 죽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언제 죽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더 많은 딸린 식구들이 같이 죽느냐 이것이 달라진다 하는 그 정도밖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 문재인을 중심으로 원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 원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고 누구까지 같이 죽을 것인가, 그것이 문재인 하기에 달린 것이죠. 아마도 빨리 끝나면 좀 원이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뇌의 타입, 이쪽 이념이냐 저쪽 이념이냐, 우파냐 좌파냐, 이렇게 이것을 우파 좌파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기존의 관념하고 이것을 매치시키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머리에서 이야기했던 이쪽 이념과 저쪽 이념은 동일한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다. 이것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제 앞에서 그냥 아주 좁은 범위만 이야기를 하죠. 아스팔트 우파, 이것이 꼭 아스팔트는 아닙니다. 하여튼 우파이면서 증오심과 적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대중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들의 스스로를 자칭 우파 혹은 애국 세력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그들 중에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과거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 2년 동안 그들은 우파하고 싸웠습니다. 2017년 선거 직전부터 지금까지 이 아스팔트 우파라는 그룹 중에 지금 증오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물론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 세력은 지금까지 우파와 싸웠습니다. 그들은 우파만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가끔 문재인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스스로들 알고 있을 겁니다. 10이면 9은 우파만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파를 공격하다가 좀 눈치가 보이면 우파 중에 이 사람은 이래서, 이들은 이래서 라는 이유를 붙인 다음에 몇몇을 찍어서 골라낸 다음에 적대시하며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지금도, 오늘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스스로 우파라고 하는 그 대중들, 그들은 문재인을 따라서 죽을 운명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문재인이 싫어하는 자를 공격했고, 문재인과 똑같은 시각으로 우파를 바라봤고,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우파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우파다, 애국 세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중들은 지금 자신의 총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애국 활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을 보면 딱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들의 애국심,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왜냐하면 마음은 애국심인데
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대중들을 볼 때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죠. 적은 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우파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런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설령 박근혜를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파를 공격하는 자는 우파의 적입니다. 이것이 900년이나 1000년 전부터 인류의 역사 동안 쭉 우파와 좌파는 나뉘어 왔고, 그리고 이러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칼로 내리치면 일도 양단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정이 있으니까 둘 중에 어디 어중간하게 걸쳐 있을 수 없을까?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파에 공격을 하는 자들은 좌파일 수밖에 없죠. 우파가 아니고 좌파도 아닌 것이 아니라 좌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째서 우파 정당이냐? 그건 아니다. 그건 정신 나간 소리죠. 내가 근래에 자유한국당의 강령을 풀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는 엄연한 우파 정당입니다. 물론 다른 정당 중에 우파 정당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그 정체성이 불분명할 때, 그럴 때는 좀 곤란해지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한국당은 우파 정당이 맞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우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노라 하는 이야기는 쓰잘데없는, 그리고 들을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정당은 어떻게 볼 것이냐? 기준은 분명하죠.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파고 좌파고 하는 것이, 좌파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좀 질서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좌파는 실은 헌법에도 위반되는, 그래서 처단해버려야 할 그런 이념 집단으로까지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좌파는 헌법 안에 들어오는 좌파로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하겠죠. 어떻든 이 좌파의 문제는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파 이야기만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좌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그리고 우파의 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앞에 그 무엇도 둘 수 없다. 그것이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박근혜든 노무현이든 무엇도 둘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앞에 그 무엇이라도 둔다면 그것은 우파의 적이고 또 당연히 헌법의 적입니다. 그래서 대중들, 그리고 개인인 국민 여러분 중에 지금 자신의 그 증오심이나 적대감이 자유한국당을 향하고 있고, 이것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한 특정 정당을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딱 모범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우파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대표적이고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양대 정당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든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있으면 우파의 적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옳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국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저쪽 이념 그룹에 속하는 그런 두뇌를 지닌 사람이다. 좌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나는 머리가 좌파구나 하고 친부모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파하고는 싸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택하느냐. 크게 역사적으로 두 개의 그룹이 쭉 있어 왔는데 어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정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다른 쪽은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풀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런 면에서 그 좌파나 코뮤니즘이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감정적으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받는가, 무엇을 동력으로 삼는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파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좌파 머리를 지닌 사람들 정체성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